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지난주에 몽골 이야기를 하니까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니즈가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서도 보시지 못하셨을 법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칭기스칸이 자기 시대에 몽골 초원으로부터 세계를 어떻게 정복해 나갔는지 요 한 장의 지도로 모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칭기스칸의 정복은 실크로드를 따라간 정복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디서도 이런 식으로 정리해 드린 적은 없을 테니까요. 일단 먼저 좋아요부터 꾹 누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200년도 지도입니다. 엄청나게 복잡하죠. 굵직굵직한 국가 사건들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몽골부터 보면요. 칭기스칸이 1162년생이니까 1200년이면 38살 때쯤입니다. 칭기스칸의 출생지인 몽골 부족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여기에 부르칸 칼둔산을 비롯해서 hen티 산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 보면 타타르가 있습니다. 이 타타르가 바로 칭기스칸의 아버지인 예수게이를 독살로 죽이는 부족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 몽골과 타타르가 서로 다른 부족이었을 때입니다. 몽골이 몽골 제국을 건설한 이후에 그 후에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쪽에 있는 유목민들을 통틀어서 말할 때 타타르라고 부른 거고요. 이때 당시는 아직 타타르와 몽골이 서로 다른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몽골의 북서쪽에 보면 메르키트가 있었습니다. 이 메르키트가 바로 칭기스칸의 엄마인 후엘룬의 출신지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 예수게이가 후엘룬을 이 메르키트로부터 빼앗아 와서 칭기스칸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훗날 메르키트가 복수한다고 칭기스칸의 아내인 부르테를 이제 빼앗아 가는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칭기스칸이 그때 당시만 해도 칭기스칸은 힘이 없었을 때니까 이 케레이트 쪽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케레이트에 당시 누가 있었냐면 아버지 예수게이의 안다였던 옹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옹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몽골과 케레이트가 합쳐서 메르키트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때 케레이트 옹칸으로부터 나중에 칭기스칸의 영원한 라이벌이 되는 자무카를 소개를 받는 거죠. 그런데 김호동 교수님 책을 읽어보면요, 요 케레이트와 나이만은 투르크 계통이었다고 합니다. 칭기스칸은 몽골 계통이잖아요. 그래서 몽골 계통과 요 투르크 계통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서로 외모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언어가 다릅니다. 몽골족은 몽골어를 사용하는 거고요. 요 투르크족은 투르크어를 사용하는 거죠. 이 투르크의 원래 본거지가 요쪽 천산산맥 쪽에 있는 투르판, 둔황 요쪽이거든요. 요쪽이 위구르의 본적이기 때문에 요 나이만이나 케레이트 정도까지는 아마 투르크의 영향을 받아서 받은 그 부족들이 살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요 위구르 카네이트, 이때 당시의 위구르가 천산 위구르거든요. 천산 위구르 자체가 투르크족인 거죠. 요 옹칸과 자무카가 있었던 요 케레이트족은 1203년도에 칭기스칸한테 정복을 당하는 거고요. 그때 옹칸과 자무카는 서쪽의 나이만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만은 불과 3년 후인 1206년에 멸망하게 되죠. 이때 칭기스칸이 자무카한테 다시 한번 우리 힘을 합치자라고 하지만 자무카는 그냥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206년에 칭기스칸이 몽골 초원을 몽땅 다 통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가 약 나이가 44살 때쯤 1206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1206년 당시에 요렇게 몽골 밖에는 어떤 국가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한반도에는 고려가 있었고요. 고려의 이 한계가 이렇게 좀 잘려나간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이렇게 돼 있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만주 연해주 지역과 화북을 차지하고 있었던 국가는 주르첸진 금나라입니다. 금나라가 요 나라를 몰아내고 서쪽으로 그리고 화북을 차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당시에 오르도스 지역과 이 감숙성 하소베랑을 차지하고 있었던 국가는 서하죠.
얘네들은 탕구트입니다. 그리고 그 서쪽에 천산위로가 있고요. 그 서쪽에는 카라키타이가 있습니다. 이 카라키타이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카라키타이는 금나라가 요나라를 쳐부셨을 때 이때 요나라의 잔당들 중에서 야율대석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거란족 사람들을 이끌고 요쪽에 있는 음산산맥을 이렇게 넘어가지고 누구한테 가냐면 키르키즈한테 갑니다. 키르키즈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정비를 한 다음에 내려오는 곳이 어디냐?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보시면은 이렇게 아무다리아 강과 시르다리아 사이 이쪽으로 트란스옥시아나 쪽으로 옵니다. 이쪽에 사마르칸트 인근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때 당시에 사마르칸트를 비롯한 요 트란스옥시아나를 차지하고 있었던 국가는 셀주크 제국입니다. 다시 한번 그려보면 셀주크 제국이 이렇게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카라키타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셀주크 제국에게 시비를 붙입니다. 어디서 시비를 붙이냐? 1141년에 사마르칸트 약간 오른쪽에 보면 카트완 평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카트완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펼치는데 카라키타이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셀주크 제국이 그때 이후로 쇠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계속 밀려나게 되는 거죠. 1141년에 카트완 전투가 펼쳐질 때 당시에 화레즘 제국은 아라레 밑에 아주 조그맣게 있었던 셀주크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카트완 전투에서 셀주크 제국이 지는 겁니다. 얘네들이 지네? 그러면서 그럼 우리도 한번 내려가 볼까? 하면서 조금씩 내려와서 셀주크 제국을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독립을 하면서 셀주크 제국을 몰아내고 이 광활한 페르시아 땅 전체를 카라키타이와 양분하는 국가가 바로 화레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쪽으로 보면은 짜잘한 여러 국가들이 있는 거고요. 당시 이제 원래는 그 아랍 세력의 종주국은 아바스 칼리파국, 이제 아바스 왕조가 되는데 이 아바스 왕조는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서 이쪽 메소포타미아 남부 쪽 수메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바그다드만 차지하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당시의 실질적인 아랍 세력의 주인은 아유브 왕조였죠. 1200년도면 아유브 왕조를 만들어낸 살라딘이 죽은 지 10년이 채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유브가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집트를 비롯해서 이쪽 아라비아 반도 서쪽 물류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메카 메디나가 다 이쪽에 있죠. 이쪽 해자제 지역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아랍 부족들은 그냥 밀려난 이쪽에 내륙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이쪽에 있었던 거고 이쪽 북쪽에 시리아 지역까지 몽땅 다 아유브 왕조가 차지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요 레반트 지역에 보면 명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려진 것 같진 않지만 이 크루세이더 스테이츠라고 해서 기독교 국가들이 있는데요. 요 기독교 국가들이 바로 십자군 애들이 만들어낸 국가들입니다. 1200년도면 이 기독교 국가들이 살라딘의 공격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을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상실한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제3차 십자군이 조성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잉글랜드에 있었던 사자신왕 그 리차드 1세를 비롯해서 뭐 프랑스의 왕들도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탈환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당시 1200년도면은 유럽에서 제4차 십자군이 이제 활발하게 조성을 하려고 하던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크루세이드 스테이츠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면 셀주크 제국이 있는데요. 당시 셀주크는 셀주크 제국이 아니라 이제 찢어져서 여기는 룸 셀주크였던 시기입니다. 셀주크 제국이 이렇게 서쪽으로 밀려나서 분열할 때 여러 가지 국가들로 분열했다. 얘네들이 다 이제 셀주크의 후신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여기 아나톨리아 반도는 룸 셀주크가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룸 셀주크는 여기가 원래 로마의 땅이니까 룸 하면 로마입니다. 로마에 있는 투르크 국가라고 해서 룸 셀주크입니다. 요 룸 셀주크는 1242년 그러니까 그 바투가 유럽 원정을 하고 돌아간 그 이듬해인 1242년에 퀘세다흐 평원에서 전투가 펼쳐지는데 몽골하고 요때 몽골한테 패배하면서 몽골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퀘세다흐 전투를 펼친 장군이 몽골에서 바이주 장군이 되는 거죠. 그리고 1200년도 당시면은 이쪽 그 콘스탄티노플을 비롯해서 이쪽 발칸반도나
이쪽을 차지하고 있었던 국가는 로만 엠파이어, 동로마 제국입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불과 4년 후인 1204년에 제4차 십자군이 아랍을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로마를 쳐들어와서 요 콘스탄티노플을 쳐부수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제4차 십자군이 라틴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동로마는 니케아 제국 등으로 여러 국가들로 분열하는 거죠. 이렇게 유럽을 보고요. 그 다음에 요 카스피해 북쪽을 보면요. 여기가 카스피해 이제 볼가강이 이렇게 있겠죠. 요 볼가강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국가가 불가리아, 불가르족입니다. 요 불가리아랑 다른 애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킵차크 칸국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투의 이 장자 원정대가 출발해서 제일 먼저 쳐부수는 애들이 요 불가르족하고 킵차크족이죠. 그러면서 이 볼가강 일대를 천연해자 삼아서 서쪽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교두보를 삼는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그 서쪽으로 보면 러시아의 여러 공국들이 있는 거고요. 뭐 노브고로드도 있고, 뭐 블라디미르 있고, 뭐 키예프 있고요. 그리고 더 서쪽으로 가면은 뭐 폴란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헝가리가 있었죠. 그래서 1241년도에 폴란드에서 레그니차 전투, 그리고 헝가리에서는 모히 전투가 펼쳐지면서 바투의 유럽 원정의 정점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구데이가 죽으니까 이렇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쪽 신성로마 지역은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쪽에 잉글랜드, 프랑스, 뭐 스페인, 뭐 이때 당시는 뭐 카스티아, 아라곤 이때였나 봅니다. 이렇게 있었던 상황이죠. 자, 대충 요 지도는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칭기스칸이 몽골 구원을 통일한 다음에 죽기까지 어떻게 비단길을 통해서 정복을 해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그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칭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한 다음에 제일 먼저 쳐야겠다고 생각한 애들은 탕구투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약한 애들이었죠. 자기들의 군사력이 외국한테 통하는지 시험을 해본 겁니다. 그랬는데 통하니까 여기 1209년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10년에 공격한 곳이 바로 금나라입니다. 이 금나라는 이제 북경을 비롯해서 공성전을 해야 했기 때문에 쉽게 공략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공격이 성공하면서 1214년에 베이징까지 공격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해도 정복이 아니고 정벌이죠. 다시 몽골 초원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금나라가 어라 얘네들 도망가네 그러면서 잘됐다 우리는 남쪽으로 수도를 옮겨야지 하면서 요 황하거든요. 요게 이제 요 황하 남쪽으로 개봉을 수도로 해서 국가를 옮겨버립니다. 남쪽으로. 그래서 여기 회수 이남까지 여기에 이제 금나라가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요 밑쪽으로는 남송이 있고 요 위쪽으로는 어쨌든 실크로드는 몽골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금나라가 밀려 내려갔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공격한 곳이 바로 1218년에 카라키타이입니다. 당시에 이 카라키타이는 요 나이만 부족 출신의 쿠출룩이라는 사람이 지배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쿠출룩이라는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주변에 있었던 위구르를 비롯한 여러 주변에 있는 애들을 이제 못 살게 굽니다. 박해를 하니까 위구르인들이 못 살겠다. 이 칭기스칸 형님한테 얘네 좀 패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번 손봐줄까 하고 칭기스칸이 누구를 보내냐 하면 제베를 보냅니다. 제베에게 한 2만의 군사를 줘서 이 카라키타이를 정벌하게 하죠. 근데 아예 카라키타이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몽골 차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1218년까지 금나라를 비롯해서 이 탕구트 그리고 위구르, 카라키타이까지 그 동쪽에 있는 실크로드 상에 있는 국가들을 몽땅 다 몽골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타겟은 당연히 이쪽에서 실크로드를 장악하고 있었던 화레즘 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도 한번 죽어봐라 하고 1219년에 먼저 사절단을 보냅니다. 우리랑 교역할래? 어떡할래 하면서 사절을 보내는데 이때 사절단을 화레즘이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칭기스칸이 어라 잘됐다 그러면서 쳐들어가서 화레즘을 4년에 걸쳐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레즘이 이때 당시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크로드를 완벽하게 칭기스칸이 몽땅 다 장악하면서 엄청난 부가 이때부터 돈과 보물이 다 칭기스칸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지우고요.
이 화레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화레즘 제국을 무너뜨렸을 때 화레즘의 이 술탄이 이제 그 카스피의 남쪽으로 도망쳤다가 죽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수부타이랑 제베가 쫓아갔는데요. 이제 쫓아간 김에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넘어가서 러시아도 정찰을 하고 오겠습니다라고 해서 칭기스칸한테 허락을 받고 러시아로 넘어갑니다. 이때 넘어갈 때 그 속국으로 삼았던 정벌했던 국가가 바로 그루지아인데요. 이쪽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쪽에 카프카스 북쪽에 그 조지아가 있었던 것처럼 제가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호동 교수님 책을 보니까 이쪽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화레즘까지 다 휘젓고 다니면서 결국에는 실크로드를 몽땅 다 칭기스칸이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칭기스칸이 화레즘 원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게 바로 요 탕구트를 정복하는 거였습니다. 이때는 이 탕구트를 정벌하는 게 아니라 정복하는 겁니다. 그 정복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요 화레즘 원정 때 칭기스칸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정복할 수 있는 그럴싸한 명분이 됐었던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명분이었을 뿐이고, 사실은 요 금나라가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살아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남송도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 금나라와 남송을 정벌하는 전초기지로 삼기 위해서 탕구트를 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이쪽 섬서 지역이 워낙 그 산세가 험준해서 이쪽으로 쳐들어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기 만리장성도 있죠. 그래서 가려면은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산해관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산해관을 뚫는 거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탕구트를 통해서 이쪽으로 관중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탕구트를 먼저 정복을 하게 되는 건데 1227년에 결국에 무너지게 되는데 이 무너지기 며칠 전에 칭기스칸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탕구트가 정복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 거죠. 그 대신에 그 우구데이가 그 2년 후인 1229년도에 즉위해서 금나라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남송까지 모두 멸망시키면서 중국 정복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칭기스칸 시대에 그 칭기스칸이 죽었을 때까지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원정을 펼쳤고 당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